여러분,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미국의 한 정치 전문 기자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최근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을 전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한국과 너무 비슷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마치 누군가가 같은 각본을 가지고 연극을 하는 것 같아요. 새로 당선된 대통령을 향한 이례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취임한 지 차에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를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두 나라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취재 과정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면서 서울의 분주한 거리 속을 걸어갔어요. 저는 베럿 몽고메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뉴스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 풀네임은 베럿 테드스 몽고메리 3세인데 너무 길고 거창하다고들 해서 그냥 몽고메리라고 불러요. 서울에서 산 지 이제 15년이 됐고 그동안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워싱턴 크로니클 신문에 기사로 써왔어요. 오늘 여의도 거리는 유난히 붐볐어요. 사람들은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고 바쁘게 지나갔고 길가 노점에서는 달달한 호떡 냄새가 풍겨왔어요. 주위를 둘러싼 높은 유리 건물들은 겨울 햇빛을 반사하며 마치 거리가 거대한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걸어가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새 메시지가 20개나 와 있었고 전부 오늘 써야 할 중요한 기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상황이 예전에 워싱턴 DC에서 봤던 일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과 한국 모두 대통령과 정치 정당 사이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은 국회의사당이 바로 보이는 건물 10층에 있어요. 푸른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그 건물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을 기사로 써왔어요. 건물 입구에서 경비원이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이나 다니다 보니 이제 저를 익숙하게 아는 눈치였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몽고메리 씨. 그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저도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제 보조기자 지은이 이미 와서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큰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서 바닥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저 멀리 한강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기자로서 제 역할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오늘의 기사는 복잡하지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과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마치 정치적으로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팀처럼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저는 이 두 상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면서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어요. 건물들은 더 높아졌고 거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정치 상황도 훨씬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 아래 오래된 커피숍에서는 여전히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찌개를 팔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기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진실을 전해야 하지만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처럼요. 미국인들에게 한국을 이해시키고 한국인들에게는 그들의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 알리는 거죠. 휴대폰이 계속 울리면서 다른 기자들과 정치 관련 인사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모두 같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주당이 두 나라의 대통령을 견제하려 하고 있었고 마치 다른 무대에서 같은 연극을 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침이 지나면서 점점 더 바빠졌어요. 지은이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서류 몇 장을 가져다 줬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는 정치인들과 보좌관들이 보였어요. 하나같이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휴대폰을 확인하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보낸 15년 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정치란 팁이 뉴스에서 보거나 신문에서 읽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화요일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높은 빌딩들의 유리창이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날은 제가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쁜 하루 중 하나가 될 예정이었어요. 아침 커피를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아침마다 늘 하는 습관이죠. 그런데 벌써 20개가 넘는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윤 대통령 정부가 공영에 처했고 민주당이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봤던 정치적 상황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옷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문득 두 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한국과 미국 모두 보수 성향의 신임 대통령이 집권한 상태였고 두 나라의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하고 있었어요. 탄핵이라는 건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될 때 그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정치적 절차예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계속해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의도로 향하는 동안도 뉴스가 쏟아졌어요. 여의도는 서울의 월가 같은 곳이에요. 중요한 기업들과 정부 기관들이 몰려있는 곳이죠. 휴대폰을 확인할 때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회의를 연다는 뉴스가 들어왔어요. 그들은 윤 대통령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워싱턴 크로니클 서울 지국에 도착하니 제 보조기자인 지은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녀는 아침 뉴스가 정리된 서류 뭉치를 준비해 두었어요. 11시에 또 기자회견이 열릴 거예요. 지은이 말했어요.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발표할 거래요. 저는 책상에 앉아 오늘 벌어진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기자로서 제 역할은 사람들에게 뉴스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이야기는 꽤 복잡했어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벌어지는 상황과의 유사점도 설명해야 했거든요. 워싱턴에서 정치 관련 기사를 쓰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과 너무 비슷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두 나라에서 민주당이 새로 취임한 보수 대통령이 규칙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증거를 수집하고 회의를 열면서 탄핵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반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 모든 게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었어요. 오전 11시가 되자 사무실 TV로 기자회견을 지켜봤어요. 민주당 지도부가 단상에 섰고 표정은 매우 진지했어요. 그들은 법을 어긴 정황과 앞으로 추진할 변화를 설명했어요. 저는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메모하면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사를 쓰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제 독자들 중에는 한국 정치를 잘 모르는 미국인도 있고 미국 정치를 잘 모르는 한국인도 있어요. 두 나라의 상황이 마치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는 듯한 모습을 제대로 설명해야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어요. 비빔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기사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단순히 정치인들이 하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 상황의 이면에는 더 많은 것이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점심을 마치고 서울과 워싱턴에 있는 다른 기자들과 정치 전문가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들 같은 의견이었어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같은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었거든요. 오후 내내 기사 작성에 집중했어요.
기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에 기반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전달해야 하죠. 그런데 이번 사안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두 나라의 민주당이 거의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새로운 뉴스가 들어왔어요.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었고 정치인들은 연이어 발언을 내놓았어요.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저는 계속해서 기사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했어요. 창밖을 보니 국회의사당 건물이 보였어요. 한국의 정치인들이 법을 만드는 곳이죠. 민주주의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국민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비판할 권리가 있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조사할 권리도 있고요. 하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공정해야 하고 사실에 기반해야 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피곤했지만 기사에 만족했어요. 복잡한 정치 상황을 두 나라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어요. 가방을 챙기면서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졌어요. 이번 정치적 싸움이 한국과 미국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두 나라의 대통령은 이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의 답은 오직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무실을 나와 서울의 선선한 저녁 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걸어갔어요. 중요한 사건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기자로서 제 역할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아주 특별한 순간을 경험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나라가 정치적으로 연결되는 드문 순간이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사무실 창문 너머로 거대한 국회의사당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벽에 반사돼 반짝였어요. 최신 기사를 작성하면서 서울에서 기자로 일한 지난 시간 동안 배운 것들을 곱씹어 봤어요.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 뒤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마치 무대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보면서 동시에 무대 뒤에서 스태프들이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뉴스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커피잔을 들어 창가로 걸어갔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침 교통체증 속에서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국회의사당 계단을 밟비 오르는 정치인들과 보좌진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저 사람들 하나하나가 더 큰 그림 속의 한 조각 같았어요. 제 정보원 중 몇 명은 저에게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그룹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영화에서 나오는 무시무시한 비밀 조직 같은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보다는 훨씬 단순했어요. 오랫동안 정부와 기업에서 일하며 서로 잘 알고 자연스럽게 돕고 지내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였어요. 이들은 대통령이나 총리보다도 오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최근 메모를 살펴봤어요. 서울과 워싱턴에서 이런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들이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지도자들이 기존의 방식을 바꾸려 했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그룹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두 나라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 중 한 명인 김 선생님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몽고메리 씨, 커피 한잔 할 시간 있습니까? 이 말은 곧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사무실 근처 작은 카페에서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는 정부에서 30년간 일하고 은퇴한 분이었어요.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새 정부가 미국 대통령과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두 사람 다 변화를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네트워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김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노트에 적었어요. 패턴은 분명했어요. 두 나라 모두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있던 관료들과 기업 리더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인맥을 이용해
개혁을 지연시키거나 막으려 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신중해야 했어요. 이건 음모론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랫동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그걸 놓지 않으려 해요. 이건 한국이나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느 나라에서나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독자들을 떠올렸어요. 이 복잡한 관계를 오해 없이 전달해야 했어요. 수십 년 동안 같은 그룹이 어떻게 협력해 왔는지를 설명했어요. 이들은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안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움직일 줄 알았어요. 새로운 지도자들이 개혁을 시도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지키려 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쓴 내용을 다시 읽었어요. 이야기가 점점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어요. 두 나라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닮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계획해서 그런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면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지은이 문을 두드렸어요. 몽고메리 씨, 워싱턴 편집장이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들었어요. 편집장은 기사의 내용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였어요. 이 복잡한 관계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야 했어요. 해가 국회의사당 뒤로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원고를 마무리했어요. 이 기사는 두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새로운 지도자들이 변화를 약속해도 실제로 그 변화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독자들에게 뉴스에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파일을 저장하고 편집자에게 보냈어요. 내일이면 두 나라의 독자들이 자신들의 정부가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저널리즘이란 결국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일이니까요. 아침 일찍 뉴스 스튜디오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손에는 아직 뜨거운 커피가 들려 있었죠. 저는 시큐리티 뉴스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계속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알게 된 소식은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막 백악관으로 돌아왔어요. 박스도 아직 다 풀지 못했을 테고 가족 사진조차 벽에 걸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벌써 그를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월 5일자 폴리티코 보도를 읽다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어요. 벌써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는 워싱턴을 변화시키겠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1월 20일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벌써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겪었던 일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사를 더 해보니 텍사스 출신의 엘그린 하원 의원이 탄핵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정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죠. 특히 중동, 그중에서도 가자 지역에서 대통령이 사태를 다루는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했어요.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할 때도 두 차례나 탄핵 시도가 있었거든요. 2019년과 2021년에 한 번씩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당시의 투표 기록을 확인했어요. 2019년에는 47명이 탄핵 찬성, 53명이 반대했어요. 2021년에는 찬성이 57표, 반대가 43표였죠. 하지만 탄핵이 성사되려면 67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기록을 훑어보던 중 흥미로운 또 다른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이끄는 유명 사업가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 기관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는 미국 국제개발처 UAID라는 기관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이걸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머스크의 조사를 막고 싶어 했지만 그가 정부 관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회로 불러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일들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언급하는 딥스테이트가 떠올랐어요. 오랫동안 정부에 몸담아온 강력한 인사들이 새로운 지도자의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마치 오랫동안 함께 놀던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가 게임의 규칙을 바꾸려 하면 싫어하는 것과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런 패턴이 미국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려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심지어 한 방송국의 신임 사장을 임명된 지 며칠 만에 내쫓기까지 했죠. 저는 저녁 뉴스 대본을 작성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왜 새로운 대통령들이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강한 저항을 받는 걸까? 마치 같은 이야기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계속 재현되는 것만 같았어요. 다시 미국의 탄핵 절차를 확인해 봤어요. 탄핵안은 의원 한 명만 내면 되지만 대통령을 실제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면 67명의 상원 의원이 찬성해야 해요. 그만한 표를 얻는 건 쉽지 않아요. 과거 2차례 시도에서도 실패했던 걸 보면 이번에도 가능성이 낮아 보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누군가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과 같죠. 뉴스에서 계속 다루고 사람들은 걱정하고 그러다 보면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뉴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메모를 챙겨 스튜디오로 향했어요. 오늘 저녁 방송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전할 생각이었어요. 방송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이런 정치 싸움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제가 뉴스를 통해 이 상황을 쉽게 풀어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붉은 생방송 신호등이 켜지기 직전 넥타이를 고쳐매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 전할 이야기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감독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3, 2, 1. 붉은 불이 켜졌고 저는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미국과 한국에서 새롭게 취임한 지도자들이 겪고 있는 도전과 변화,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흐린 날씨가 마침 제 기분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요즘 제가 다루고 있는 기사 때문인지 머릿속이 무거웠거든요. 아침 커피를 내리는 동안 휴대전화가 계속 진동했어요. 서울과 워싱턴 DC에 있는 기자들한테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신문 기자로 일한다는 건 두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독특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워싱턴 크로니클의 서울 지국 책상에 앉아 있으면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흐름이 점점 닮아가는 게 보였어요. 마치 거울 2개를 마주 놓은 것처럼 끝없이 반복되는 반사처럼 느껴졌어요.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한국과 미국의 정치 관련 보고서를 읽었어요. 두 나라의 신임 대통령들이 정치적 반대 세력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비판에 직면해 있었고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똑같았어요. 아침 내내 메모를 정리하면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인지 고민했어요. 두 나라의 기술 기업들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더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쪽 정부 모두 이런 요청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기술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점심때쯤 사무실 근처 작은 식당으로 걸어갔어요.
비빔밥을 먹으면서 이 연결점을 어떻게 독자들에게 설명할지 고민했어요. 음모론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정치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정치 기사를 써왔고 이런 흐름을 읽을 줄 알았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뉴스팀과 회의를 했어요. 회의실에는 커다란 창이 있어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보였어요. 저는 두 나라의 정치 세력이 어떻게 비슷한 전략을 사용해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한국인 동료 기자들이 지역 정치에 대한 중요한 세부 정보를 더해줬어요. 그 중에서도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소셜미디어의 역할이었어요. 양국의 정치인들과 그 지지자들이 비슷한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단지 언어만 다를 뿐 한국 정치 게시글을 영어로 번역하면 미국 정치인들이 올린 글과 거의 똑같았어요. 이걸 보면서 정치적 아이디어가 국경을 넘어서 너무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오후에는 한국과 미국 정치에 모두 정통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서울대의 한 교수님은 인터넷 덕분에 각국의 정치 세력이 다른 나라의 전략을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 전직 외교관은 정치인들이 해외에서 성공한 전략과 실패한 사례를 빠르게 학습한다고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두 나라 사이의 연결고리가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양국 정부는 기술 기업의 영향력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선거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킬지, 그리고 온라인 가짜뉴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역사와 문화는 다르지만 해결책은 놀랄 만큼 비슷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일이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지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고 정부가 어디로 가는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답을 원했지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역할이 중요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어요. 해가 질 무렵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요즘 세상은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순식간에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요. 정치적 흐름은 인터넷을 통해 몇 초 만에 바다를 건너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바라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퇴근하기 전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양국의 정치인이 비슷한 문제에 부딪히고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각 나라가 가진 독특한 정치 문화와 해결 방식도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기자로 산다는 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줬어요. 두 문화를 오가며 살다 보니 서로 다른 나라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살고 다른 언어를 쓰지만 같은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기사를 워싱턴 본사 편집팀에 보낼 거예요. 이 기사가 독자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연결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랐어요. 기자로서 제 역할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오늘 다룬 이야기에 대해 만족스러웠어요. 이건 단순히 두 나라의 정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점점 더 하나로 엮여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앞으로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서울에 살든 워싱턴에 살든 혹은 그 어디에 살든 간에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화문에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 창가에 앉아서 뜨거운 녹차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창밖으로는 아침 인파가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차가운 1월 공기 속에서 그들의 입김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쓰게 될 기사가 이 사람들과 그리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했어요.
기자로 산다는 건 진실을 전하는 일이지만 때로는 그 진실을 찾는 과정이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이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왔어요. 어떤 조각들은 정부 청사에서 열린 중요한 회의에서 얻었고, 또 어떤 조각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조용한 대화 속에서 찾아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를 마시다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안경이 살짝 뿌옇게 흐려졌지만 화면을 보니 두 개의 뉴스 기사가 나란히 떠 있었어요. 하나는 한국의 윤 대통령에 대한 기사였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비슷한 사건을 다룬 기사였어요. 단어들은 다르지만 이야기의 흐름은 거의 똑같았어요. 두 나라 모두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마치 거울처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은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몽고메리 씨, 민주당에서 새로운 문서를 공개했어요. 보내드릴까요? 저는 네, 보내주세요. 라고 재빨리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고는 문서를 기다리면서 예전에 저널리즘 교수님께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좋은 기자는 다리와 같아야 해. 사람들이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 문서가 도착하자마자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내려갔어요. 단어 하나도 허투루 넘길 수 없었어요. 만약 제가 실수하면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게 될 수도 있었어요. 반대로 제가 너무 모호하게 쓰면 누군가는 제 기사를 이용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 수도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동시에 기사를 쓰다 보니 표현 하나하나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정리해둔 취재 노트를 펼쳐봤어요. 한국과 미국의 공무원, 기업인,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과 나눈 대화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들이 한 이야기는 결국 비슷했어요. 오래된 정치 세력이 변화에 저항하고 있고, 기술 기업들은 정부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두 나라 모두 비슷한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어요. 카페 안은 점점 더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가방을 맨 대학생들이 커피를 사러 들어오고 직장인들은 서류와 폴더를 들고 분주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기사가 이들에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노트북을 다시 켜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었어야 했어요. 두 나라에서 변화에 반대하는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새로운 법안이 왜 저항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젊은 정치인들은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기존 정치권에서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어요. 누군가는 제가 거대한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 제가 본 현실은 그보다 훨씬 단순했어요. 마치 두 개의 정원이 같은 양의 햇빛과 비를 받아 비슷한 방식으로 자라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갈등도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기사를 쓰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에 살짝 비밀을 흘려준 공무원들, 늦은 밤 걱정을 털어놓은 기업인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조심스럽게 말해준 젊은 정치인들. 이들의 목소리가 모여야 전체 그림이 완성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초안을 마쳤을 때 해가 이미 하늘 한가운데 떠 있었어요. 저는 단순한 표면적인 진실만이 아니라 그 아래 숨겨진 더 깊은 진실에 대해 썼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나라가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지구 반대편 워싱턴에서도 이제 막 하루가 시작되고 있을 거예요. 기자로서 제 역할은 이 두 세계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쉽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른 나라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마치 바다를 건너 퍼져나가는 메아리처럼요. 짐을 챙겨 사무실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내일 신문에 실릴 제 기사를 떠올렸어요. 이 기사가 두 나라 사람들에게 서로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랐어요. 결국 이해가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믿으니까요. 비가 사무실 창문을 두드리며 저는 책상에 앉아 한국 정치 상황에 관한 서류 더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더 휴즈입니다. 저는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정치 전문가로서 여러 흥미로운 사례들을 봐왔지만 이번 일은 뭔가 다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은 저와는 반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책상 위에 있는 신문을 집어듭니다. 그 신문의 헤드라인이 눈에 띄네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큰 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무게를 느낍니다. 이건 단순한 재판이 아니에요. 바로 탄핵 재판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지도자로서 계속 직무를 수행할지 결정하려는 중요한 과정인 거죠. 정치를 연구한 지 오래된 저에게 진실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흐릿한 유리창을 통해 무엇인가를 보는 것처럼요. 무언가가 있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죠. 이번 재판은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매일 아침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접하며 매일 더 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어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의 또 다른 정치인인 조원진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재판을 물에 비친다를 쫓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가 말하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재판에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런 거죠.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자꾸 반복되는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탄핵, 재판, 진실, 국민 신뢰. 이 단어들은 그저 멋진 말들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탄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중요한 직책에서 누군가를 제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신뢰라는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주황빛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며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그것이 이 재판이 한국에 던지는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정치적 게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양쪽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어 지금 제가 확실히 아는 것들을 적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간단합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며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사실을 넘어서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이야기들은 하루하루 달라지고 하늘의 구름처럼 계속 형태가 변하죠. 시계를 보니 이 상황에 대해 생각한 시간이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창밖거리의 길거리는 아직 젖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저는 이 재판이 끝난 후에도 한국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부를 더 신뢰하게 될까요? 아니면 덜 신뢰하게 될까요?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느낄까요? 정치 전문가로서 저는 여러 재판과 조사를 봐왔지만 이번 재판은 특별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이나 하나의 결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수많은 서류들을 보며 저는 그저 종이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들이 정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질문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저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정보가
새로운 이야기가, 아마도 새로운 질문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심스럽게 제 노트를 정리하며 이 일이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시작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신문과 문서들 사이에 둘러싸여 재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정치 전문가로서 복잡한 상황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번 재판은 달랐습니다. 마치 퍼즐처럼 보였는데 조각들이 제자리로 맞춰지려 할 때마다 형태가 바뀌는 것 같았어요. 재판장은 굉장히 컸고 벽에는 높은 나무 패널이 있었으며 어두운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일이 특히 어려웠던 점은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였어요. 마치 날씨가 비와 햇빛 사이에서 결정을 못 내리는 것처럼요. 어느 날 저는 메모를 하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씨라는 증인이 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을 바꿨습니다.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윤 대통령에게서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자신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제 노트에 적었고 마침내 중요한 정보를 얻은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런데 다음 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전혀 반대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제 노트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어떤 버전이 진실일지 고민했죠. 가장 흥미로운 사건은 국가정보원에서 일한 홍창원 씨의 사건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나라를 보호하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죠.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는 기관입니다. 홍창원 씨의 증언은 그가 정부와 밀접하게 일했기 때문에 특히 중요했어요. 처음에는 윤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한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그의 이야기는 바뀌었습니다. 그가 두 번째로 말하는 모습을 보며 첫 번째 이야기와 다른 점을 적으면서 마치 같은 사건에 대해 두 권의 다른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정치를 공부하면서 진실을 찾는 일이 마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 같다는 걸 배웠습니다. 진실은 미끄럽고 쉽게 잡히지 않죠. 재판이 진행될수록 매일 새로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에 찼던 사람들이 다음 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그런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 특별한 노트를 하나 두었고 그 노트는 금세 가득 차버렸습니다. 더 복잡했던 점은 이 변화들이 단순한 작은 차이가 아니라 중요한 차이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들이 사람들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만약 저 같은 전문가도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는 걸 따라가기가 힘든데 집에서 TV로 이 재판을 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법정은 진실이 술래잡기를 하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날은 수시간 동안 앉아서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증인들은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해야 했지만 점점 더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졌어요. 마치 단서들이 계속 바뀌는 미스터리를 풀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많은 저녁을 사무실에서 보냈습니다. 제 노트를 뒤지며 연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책상 위에 쌓인 종이 더미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증언이 추가될 때마다 이야기는 더 복잡해졌고 오히려 더 명확해지기보다는 혼란스러워졌어요. 저는 도표와 차트를 그리면서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고 그들의 이야기가 언제 바뀌었는지를 추적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잊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저를 밤새 깨워놓았어요. 정치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은 때때로 압박을 받거나 기억이 달라서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바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재판장에 들어가면서 오늘은 분명히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은 또 다른 질문들로 끝났죠. 저는 판사들의 얼굴을 보며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일을 맡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은 할머니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말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진실은 해와 같아서 잠시 숨길 수는 있어도 결국은 반드시 빛을 발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맞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에서 진실을 찾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의 미래가 그 진실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국가정보원, 즉 우리가 흔히 NIS라고 부르는 조직의 진정한 힘에 대해 알게 되었던 날을 기억합니다. 정치 전문가로서 여러 정부기관에 대해 공부했지만 NIS는 다른 조직들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숨겨진 거인이 한국을 그림자 속에서 지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NIS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NIS는 국가를 보호하는 존재로 비밀리에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수호자와 같아요. 이들은 국가나 국민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겪으면서 NSS의 역할이 얼마나 복잡한지 점점 더 알게 되었어요.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NIS가 어떻게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회의에 참석하면서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NIS가 너무 지나쳤다고 걱정하며 의자에 몸을 기울여 말했어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NIS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모든 권한이 필요하다고 방어했어요. 하루는 제가 NIS의 활동에 대한 문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그 문서들에는 그들이 자주 법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법이 계속 바뀌다 보니 마치 중간에 규칙이 바뀌는 게임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감시 문제는 이 사건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감시라는 것은 사람들을 지켜보는 일인데 그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NES는 국가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지켜보기 위해 특별한 도구와 방법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들은 법적으로 허락을 받아야만 감시를 할 수 있었어요. 만약 법적으로 그들이 감시할 권한이 없다면 그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 될 수 있었어요. 저는 문서들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더 많은 걱정스러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NIS가 정보를 수집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한 채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게 마치 하루 동안 먹은 모든 음식을 기록해야 하는데 일부를 기록하지 못한 것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이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죠. 그들은 자신들이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모든 활동을 완벽하게 기록해야 했어요. 윤 대통령과 NIS의 관계는 재판에서 중요한 초점이 되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그가 NIS에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며칠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전문가는 이것이 마치 일부 조각이 빠지고 나머지 조각이 맞지 않는 퍼즐을 맞추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대중의 NIS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신문에서나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들의 불안감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죠. NIS는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할까요? 그들이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누가 확인할까요? 만약 그들이 실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전 세계의 다른 정보기관들을 공부한 경험을 떠올렸어요. 많은 나라들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정보기관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서 국가를 보호할 수 있게 하면서도
그들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지 않도록 균형을 찾으려 애쓰고 있어요. 이 재판은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감시하는 사람들을 누가 감시할까요? NES는 국가의 위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감시해야 했지만 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누가 확인할까요? 이 질문은 재판 내내 여러 번 제기되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NIS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몇몇은 아예 NIS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들으며 이 문제가 정말로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기술의 역할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NIS는 첨단 장비를 사용해 감시 작업을 했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문제가 더 커졌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매우 강력한 도구를 주고 그 사람이 그것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같았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 국민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NIS가 하는 일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느낌을 원했죠. 하지만 재판에서 이런 질문들이 제기되면서 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 NS에 대한 이야기는 권력과 책임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출지에 대한 어려움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했지만 동시에 규칙을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했어요. 이는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넘어질 수 있는 일이었죠. 재판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NIS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 강력한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여러 시간 동안 시민들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동안 배운 것들은 NIS가 단순한 정부기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은 더 큰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존재였죠. 그것은 국가를 보호하면서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끊임없는 도전이었어요. 이 재판은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지만 NIS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거예요. 제가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일 중 이렇게 복잡한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한 조직이 국가적인 논쟁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죠. 권력, 신뢰, 국가를 보호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논의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 사건은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억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재판이 하루하루 진행되는 동안 그 뒤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상황을 하나씩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바로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싶은데 그게 이 재판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정치정당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정치정당은 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 팀은 나라를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지금 한국에서는 두 개의 큰 팀이 권력을 쥐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팀이고 다른 하나는 그를 권력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팀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정치인들이 법원에 도착하는 모습을 봐요. 그들은 어두운 색의 정장에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며 빠르게 걸어가고 또 어떤 이들은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연설을 해요. 그들이 말을 고르고 선택하는 모습이 마치 복잡한 게임을 하는 선수들처럼 느껴집니다. 윤 대통령은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자신의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권력에서 제거하려고 해도 여전히 많은 지지자들이 있어요. 그 지지자들은 정부 건물 앞에 서서 플래카드를 들고 있죠. 어떤 이들은 깃발을 흔들며 윤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 지지자들의 지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바로 정치적 영향력이에요.
정치적 영향력은 어려운 시기에도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하죠. 제가 기억하는 하루가 있어요. 그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비를 맞으며 몇 시간 동안 서 있었죠. 그들이 얼마나 그를 믿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한 노인이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대통령을 믿어요. 그는 우리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어요. 그 여성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그녀의 눈빛은 깊은 확신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이 이끄는 야당 정치인들도 봤어요. 그들은 아주 흥미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정치적으로 좌파에 가까운 입장을 취했지만 이제는 오른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마치 축구 선수가 평소 왼쪽에서 뛰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서 골을 넣으려는 모습 같아요. 이재명은 이제 말하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그의 말이 더 신중하고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는 자신의 지지층 외의 사람들에게도 호소하려고 하는 거죠. 정치적 게임에서 아주 영리한 전략이에요. 자신의 입장을 조금만 바꿈으로써 더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려는 거죠. 이 정치 게임은 법원이나 정부 건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TV쇼에서 정치인들이 서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 의견을 나누기도 해요. 신문에서도 기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죠. 이 정치 게임이 특히 복잡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돈이에요. 정치적인 결정은 나라에서 돈을 어떻게 쓸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떤 정치인들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쓰자고 하고 다른 정치인들은 돈을 아껴서 덜 쓰자고 해요. 이런 돈에 대한 생각 차이가 정치 게임을 더욱 치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도 큰 역할을 한다는 걸 느껴요. 사람들이 온라인에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메시지가 빠르게 퍼져나가죠. 그 메시지가 진실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 게임이 더 혼란스러워지죠. 저는 온라인에서 읽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는데 매우 조심스러워야 해요. 이 정치 게임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예요. 저는 상점 주인들, 교사들, 직장인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그들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정치 게임의 결과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다고 해요. 한 상점 주인인 김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안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정치 싸움이 계속되면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워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정치 게임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어떤 이들은 물러나기도 해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던 정치인들 중 일부는 이제 그와 조금 거리를 두고 있죠. 반대하던 사람들도 점차 말을 덜 거칠게 하고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은 정치 게임이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변해간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생각해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 게임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윤 대통령은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전략은 성공할까요? 이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할까요? 이런 질문들은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 정치 게임을 지켜보며 저는 중요한 것을 하나 떠올려요. 정치란 단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와 국민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예요. 이 게임에서의 모든 움직임은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하루의 정치적 술책들이 끝나고 해가 지면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전개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게임은 계속되고 그 결과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정치 게임의 승자는 단지 사람이나 정당이 아닌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길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 큰 창문을 통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로서 많은 중요한 사건들을 지켜봤지만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뭔가 다릅니다. 나라 전체가 숨을 죽인 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건물은 거대하고 높은 기둥과 넓은 계단이 입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며 또 다른 이들은 그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건물 벽에 울려 퍼지며 나라가 얼마나 나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사무실 안에는 신문으로 가득한 벽이 있습니다. 각 신문은 이 사건의 다른 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판이 시작된 이후로 그 신문들을 모으고 그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헤드라인은 국가정보원과 그들의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고 또 다른 헤드라인은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바꾸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치 맞지 않는 조각들이 섞여 있는 퍼즐을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느낀 것은 이번 재판이 일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어제 제 사무실 근처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김 여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뉴스가 다르게 말하니까요. 라며 테이블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 마음에 남았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혼란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치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이 상황만큼 복잡하게 느껴지는 일은 처음입니다. 이번 재판은 단지 한 사람이나 하나의 결정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신뢰와 진실,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문 기사를 모아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 재판이 단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가 잘못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나라를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감시법이 바뀌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더 명확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였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국가정보원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매일 재판에 대해 메모를 쓰면서 저는 미래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시 정부를 신뢰하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가끔 저녁에 집으로 걸어갈 때 상점 창문 너머로 뉴스를 보고 있는 가족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게임은 제가 그동안 본 적이 없는 방식입니다. 각 정치인들은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자들은 그가 규칙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한편 이재명 같은 다른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면서 더 많은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마치 모두가 리드를 하려고 하는 복잡한 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실이 정치적 게임보다 더 중요한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리더들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이 바로 우리가 답해야 할 진짜 문제들입니다. 정치학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저는 나라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과 신뢰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두 가지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판은 계속되고 있으며 매일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증인들은 이야기를 바꾸고 어떤 이들은 아예 입을 열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손으로 안개를 잡으려는 것처럼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다시 미끄러져 나갑니다. 서울에 해가 지고 도시에 불빛이 하나씩 켜질 때
저는 그 불빛들이 하나하나 가정을 대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리더들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큰 도시에서 작은 마을까지 모두가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시 재판을 지켜보며 메모를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일지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 전문가로서 제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실은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